김진의 돌직구쇼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7,000명.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숫자입니다. 7,000명 이상.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후 정부의 발표가 있겠죠. 7,000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 10,000명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를 즉각 공개하겠다라고 청와대를 직격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에게 첫눈에 반했다라며 오늘도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4가지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트리플 데믹, 어려운 말입니다. 트리플, 뭔가 3가지가 겹친 팬데믹 현상 같다라는 건데 트리플 데믹 실체가 뭔지 지금 공개하죠.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역시 신규 확진자 7,000명 넘어서는 것을 전망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 어젯밤 9시에 6,400명이었어요. 사실상 오늘 7,000명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위중증도도 774명. 그런데 여기에다가 역류하는 코로나의 RSV 독감까지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트리플 데믹 경보를 동아일보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문가는 참고로 신규 확진자 10,000명대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반성문. 누군가가 또 반성문을 쓴 모양입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서 왜 반성문을 썼을까요? 그 반성문 정체, 그 주인공,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4면이 보도하고 있는데 청년들 만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집값에 대해서 반성문을 썼군요. 어제 저희 보도해드리기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쥐꼬리다라고 비판했다라는 보도 드렸는데 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연일 청년들과의 스킨십 행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수요만 통제하는 오판을 저질렀다라고 잘못했다 반성문을 쓴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정부와 다를 거다라는 얘기죠. 다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살리는 물결. 살리고 살리는 누가 뭘 살렸다는 걸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이름이 살리는 선대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뭘 살리냐? 국가의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약자와의 동행 첫 행보를 가졌습니다. 어제 사진 한번 보시죠. 밤에 이렇게 마포구에서 늦은 밤에 방범대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큰 실수만 안 하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보이콧. 보이콧,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거부하는 거죠. 보이콧,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중 틈새, 또 외교 시험 때에 우리 정부가 올랐습니다. 베이징 종전선언 물 건너갔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외교 보이콧, 고민 쌓이는 정부. 청와대는 미국의 동참 압박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남북관계 등 처지, 미국이 우리 처지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 미중 4자 평화 구상,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의 종전선언은 한겨레 신문은 물 건너갔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외교는 동물이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한겨레 신문은 종전선언 물 건너갔다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보실장 박정화 실장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복심 청년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멤버이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살펴볼 텐데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선대위라고 합니다. 무슨 선대위 이름이 살리는 선대위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죠. 살리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어젯밤 약자와 동행의 첫 행보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선대위 이름의 정체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방범대원으로 늦은 밤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행보 살펴보시죠. 이거는 뭐 제가 아니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이 범피라고 그래서 우리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하고는 늘 유기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너무 지금 경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런 데가 특히 원룸소리나 이런 데가 되게 취약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직구조사는 구석이 많다고 그러고 무의식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사실 테이저건이라는 거는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야지 차후에 재판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게 맞았는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박정화 공보실장님, 네. 어제 늦은 밤 마포구 홍대 거리를 방범대원, 순찰대원 옷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윤석열 후보와 또 그 현장에 이준석 대표도 같이 이 야간 순찰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요거를 좀 같이 동행했네요. 요즘 이 대표랑 후보랑 사이 좋아요? 일단 뭐 그동안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울산 회동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제 하나가 된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국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어제 일종의 그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그렇게 잡았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홍대 거리에 가는 거를 같이 동행을 했었죠. 저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열 후보가 저 방범대원 야간 조끼 큰 사이즈로 준비했다고요? 대자로 준비해서 입고서 모자까지 쓰고 순찰을 했는데 저게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좀 전에 그 방범대원들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요새 홍대거리나 아니면 서울 시내 여기저기 대부분 저 원룸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있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인 가구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경찰과 관련해서 우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연달아 터졌는데 이에 대한 그 국민들의 경각심,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 자세, 뭐 정치권의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정을 잡아서 어제 홍대 거리를 다녔습니다. 앞서서는 뭐 인권 트라우마 센터도 가고 경찰청도 들렸었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힘도 윤석열 후보도 그 가운데 같이 따라서 저 깜깜한 그 홍대 거리를 쭉 저녁에 밤늦게까지 1시 넘어서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순찰을 하고 돌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 범죄 피해자와 함께하겠다, 약자와의 동행의 의미다. 라는 공보실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살리는 선대위, 좀 독특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대위 출범식을 지켜본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따라오려고 하면은 아마 다리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살리는 선대위. 줄여서 살립니다. 라고 이준석 대표는 설명하고 있던데 전주의 의원님, 지금 선대위 후보 대변인하고 계시잖아요. 네. 살리는 선대위 뜻이 뭡니까? 일단은 뭘 살리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살립니까? 경제를 그러니까 살립니까? 살리는 선대위가 예. 그 앞에 이제 뭐 수식어만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를 살린다, 국민을 살린다. 또 어제 일일 방범대로 하셨지만 또 국민의 안전을 살린다, 뭐 공정을 살린다, 뭐 경제를 살린다.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앞에 수식어만 네. 넣으면은 살릴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심폐소생 선대위다. 예, 그렇게 음. 필요할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모든 걸 살리겠다. 이준석 예, 대표가 그런 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네. 쫓아올 때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던데 네. 그 선대위 분위기도 좀 많이 살았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3일에 예, 대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님이 또 합류하시겠다. 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히셨고, 저 자리에도 김종인 위원장 모습 보이네요 옆에.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윤 후보가 또 율산에서 또 그렇게 화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제가 그 다음 날 있었던 4일 부산 유세 현장에 제가 동행을 했는데요. 부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렇게 자신감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누구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던 호남의 이용호 의원이죠. 민주당 소속이지만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결국 민주당이 아닌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 들어보시죠. 제가 입당해서 썼을 때보다 그래서 하드카바로 하드 의원님도 입당해서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 발전과 또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죠? 전북 남원하고 한 세 개 지역에 합쳐 임실. 남원, 순창, 임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고추장, 치즈, 예. 설탕 유명한. 세 개 지역구 합쳐져 있죠, 예. 지금. 예. 그러면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지만 사실 지금 재선 의원인데 첫 번째도 국민의당으로 됐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복당하려다가 안 됐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난해 재선에 당선됐었죠. 근데 최근에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었는데 어떻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게 된 겁니까? 본인이 지난달에 한번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본인이 민주당에 복당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굉장히 뭐 자존심이 상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류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달 내에 본인의 거취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결국 합류를 확정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 어쨌든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는 것,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호남의 유일한 의원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뭐 쉽게 해서 박근혜 후보 진영도 2012년도에 뭐 한강욱, 한화섭 등등의 DJ 진영,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인사들을 이제 영입하고 했었죠. 그게 뭐 대선 때보다 반복됐던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어떤 뭐 국민과의 통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영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충분히 본인의 어떤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지금 한표라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일 텐데 호남의 남원, 순창, 임실에서 재선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갔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인규 의원님? 뭐 어떻게 뭐 표로만 보면은 당연히 그 이용호 의원께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것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용호 의원이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찬 대표 시절 약 한 4년 전부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민주당의 당원 자격을 이제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거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4년 전부터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심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3년 전에 사실 송금주 전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첫 번째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당이라는 것은 함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당과는 다른 입장을 냈었던 거고요. 국민의 당으로 가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과 사실 그 당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을 위해서 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입당 의사, 그 복당 의사를 저희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국민의힘이라도 가가지고 뭐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표로 보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당과 기류를 같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지 못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쨌든 호남에서의 중요한 교두보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확보했다. 정치적으로 외연 확장에 선대위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용호 호남 출신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박주선 역시 호남 출신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의원이 상황실장, 여명 대변인은 홍준표 캠프에서의 사실상 핵심 대변인, 청년 대변인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로 합류를 했군요. 그리고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전략기획실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합류를 했고 정택은 정무대응실장도 합류를 했다라는 면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호 의원님, 뭐 홍준표 후보의 입 역할을 했었던 여명 대변인이 합류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와 함께 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합류를 했네요. 금태섭 전 의원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 이번에 선대위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통합, 뭐 단일,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호남, 또 약자와의 동행, 청년,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그 이용호 의원의 입당은 그 호남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모임에 참석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모임을 오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입당 발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계속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리고 또한 어떤 그 호남에 대한 또 지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뭐 굉장히 좀 하나하나 좀 좋은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서 뭐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 역할을 했었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자 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매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철새 정치인 인증, 검찰당 합류를 축하드립니다. 더 망가지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생각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부끄러운 행동을 보일지 벌써 우려됩니다. 민주당 탈당하기 전 인권과 진보를 언급하던 건 역시 철새 쇼였다라고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박정아 공보실장님, 김용민 의원이 유독 금태섭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 이렇게 철새 쇼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픈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으로서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 정부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안에서 그렇게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조금 박해라는 명칭도 있었듯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내쳐진 거 아니에요? 내쳐졌고 안에서 수용을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같이 하고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아도 된다라는 이 정권 교체, 대선 승리에 같이 하니까 이 뭐 중도 표심이나 아니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저는 뭐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용민 의원이 저렇게 아파서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이제 쓴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공천을 못 받고 그렇게 좀 무소속으로 된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에 몸을 담았고 또 쓴소리를 했던 의원을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복심인 전용기 의원에게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데 금태섭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금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니까 언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두 분은 확연하게 대조되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옹호했던 김용민 의원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철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 국면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던 이재명 후보 입장은 김용민 의원의 이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의 엮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가 사실 초선 오적이라는 그런 이제 오명까지 이렇게 공격받았었잖아요. 공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불공정을 느꼈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다. 조국 국면에 대한 사과는 당연하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조국 국면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그 불공정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됐던 것이고, 여기서 검찰 수사와의 뭐 불공정 이런 부분도 다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게 될 텐데, 그럼 김용민 의원은 조국 국면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잖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최근까지도 옹호를 했잖아요. 김용민 의원 생각은, 입장은 달라진 게 없을까요?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표창장 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 70회 이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 검찰 권력의 남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오해가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박해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조금 박해는 박해를 받아서 조금 박해가 아니고요.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던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렇게 해서 조금 박해입니다. 사실 그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의 쓴소리를 해서 박해를 받은 것 같지만,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사실 금태섭 의원은 강선우 의원과 경선에서 졌습니다. 탈락했죠. 경선에서 져서 공천을 못 받고 그것을 반발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쓴소리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 이 얘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홍천, 그다음에 박용진, 김행호는 다 공천 받았고요. 그다음 박용진 의원님이나 조홍천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죠. 사실 금태섭 의원과 관련된 이런 박해받아서 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이런 비판은 사실 상당한 오해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과연 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한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좀 밝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그럼요. 김용민 의원도 밝히고 김남국 의원도 밝히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 또 김남국 의원 다 선대위에서 다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해라,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죠. 손잡고 조국의 강을 건넜는지 아니면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남겨두고 건넜는지 분명한 건 전용기 의원은 같이 손잡고 건넌 것 같아요. 조국의 강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확실히 그 불공정을 느꼈던 국민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청와대를 직격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억하시죠? 그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정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족을 상대로 항소를 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9월 서해 인근에서 해수부 공무원 실종 후 북에서 총살됐죠. 군이 거의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고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더군다나 군은 그 공무원을 향해서 자진월북으로 규정을 하면서 많은 국민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이 실시간으로 거의 감청을 해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요. 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2일, 비교적 최근이죠. 그런데 청와대와 해양경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에 정부가 패소했을 때는 정부가 항소하는 것을 남발하는 걸 자제하라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밝혔던 기조와도 최근 청와대의 항소는 상당히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집권 세력은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 내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 공개할 것이다. 1년 전 유가족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뭔가 문정부의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아니, 팩트체크 하나. 보도는 이렇게 있었는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가 졌을 때는 정부가 거기에 뻗대지 말고 소위 항소하는 거 남발하는 거 자제하라 라는 메시지를 내서 많은 환호를 받았잖아요. 정말 근데 청와대가 이번에 자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소했어요? 항소를 했죠. 그 이유가 근데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있었으니까 이미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왜 서해 공무원이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갔는지 정말 그리고 시신을 왜 북한은 총격으로 사살을 했는지 그리고 시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연 그때 뭘 했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자진월북이라고 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자진월북했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원도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족들에게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는 순간은 최소 15년간 비공개가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집권하면 공개했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퇴임하는 순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순간에 다음 대통령도 함부로 감히 그냥 공개해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또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기자 잠시만요.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살이 되고 어떻게 이 서해 공무원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자진월북으로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왜 어째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건은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실에 생산했겠죠. 군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가 안보실로 들어가서 안보실 자료를 생산했겠죠. 그 생성된 모든 자료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럼 15년간 유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데 그걸 대통령이 청와대가 임의로 파기하거나 반출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자산을 국민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를 국민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정환 국무실장님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정부는 자진월북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유가족은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 형이
올북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정부 발표대로 진짜 자진 올북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상당수 있을 거잖아요. 15년 뒤에 공개했는데 혹시 정부 발표대로 자진 올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가족들은 15년간 내 가족이 자진 올북했다, 북한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겁니까? 만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진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 편지를 드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또 받았던 큰 아들이야 좀 그래도 성장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둘째 딸은 아직도 아빠가 해외 출장 가 있다고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받아야 될 이 낙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만 과거 제가 근무했을 때도 제가 쓴 노트나 아니면 우리 방에서 있었던 것도 다 그냥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그냥 해가지고 이거는 15년짜리, 이건 30년짜리 딱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저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법원에 1심이라도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전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알 수 있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게 옳다.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 정부에서 했던 거니까 다 문 닫고 15년 동안 봉쇄한다. 저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서와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다 묻어두고 다 대통령 기록물로 넘길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 내놔서 국민들도 알 수 있고 다음 정부도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은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가 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현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은 미국에 물어보겠다고 경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안보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매일 이 안보 정보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이것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그 정보의 발표를 뒤집고 이것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앞으로 어떻게 쌓는 것을 모든 것을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위한 정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안보가 된 정보는 어느 정도 유가족한테는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면으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 정보 창구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행사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이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판결을 싶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모든 걸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국가 기밀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비공개 대상인 그런 문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공개가 가능한 걸 하라 지금 판결은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항소한다? 근데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진실을 묻고 가자는 거죠. 이게 국가 그 대통령 보존물로 그렇게 지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또 승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공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는 건 결국은 이건 진실 은폐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공개를 하라는 건데 그마저도 결국은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1년 전에 한 말 이것이 결국은 허언이었다는 것인 셈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밝히지 않겠다. 그래서 더 이제 항소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진실을 또한 그 밝히겠다는 그런 유족들의 그러니까 유족인지는 좀 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가족들의 그런 바람조차도 외면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새로운 결과인데 어떻게 나왔을지 저희 돌직구 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결과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선 가상 다자 대결 결과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놨습니다. YTN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의 최신 결과와 추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1월 넷째 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결과 11월 넷째 주 윤석열 후보는 43.7, 이재명 후보가 35.1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5.3,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7.1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지율 추이를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미세하게 벌어지고 있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상정 4.0, 안철수 2.5, 김동연 1.6 지지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진 않았죠. 오히려 조금 뭐 0.2% 정도인가 좁혀진 것 같은데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43.7 대 35.1, 45.3 대 37.1 그렇군요.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양쪽 다 수치적으로 다소 올랐다는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선대위 구성이 끝났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 사실 한번 이제 우욕절 겪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메머드급의 선대위를 구성했다가 사실상 전면 해체를 하고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제 표방하면서 새롭게 이제 선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사실 3월 9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뭐 주로 따지면 그야말로 한 뭐 10주 정도의 11주 정도의 이제 기간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부터 얼마만큼 이미 구도 자체는 사실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인물도 정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누가 이슈 선점을 잘하고 이슈 파이팅을 잘하느냐 이 싸움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대선판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의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양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얘기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후드티를 입고 젊은 층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요즘 관심사 중 하나는 분명히 청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본인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자,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부 후드티를 입고 경제학부를 상대로 이재명식 경제학 특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논란이 됐었던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후보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중도 우클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관용어처럼 썼던 정치인들의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일 뿐이다. 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 본인의 답변과 해명이겠죠. 들어보시죠.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자, 이 존경하는 표현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있었어요. 전용기 의원님,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이 말의 뜻은 존경한다는 의미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 습관이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뭐 일종의 수식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한다고 해서 진짜 존경하는 것보다는 사실 헌법 위반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공과가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수식어로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정아 공보실장님. 네. 이런 해명을 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하나의 전략. 앞서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지지자들의 기운을 받아서 힘났다는 거 아니냐라는 멘트를 한 것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뭐 국민의힘 선대위에 있으니까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 국민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해요. 왜냐? 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다가 이거를
어느 정도 며칠간 국민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뭐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건 뭐 진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과 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래서 내 집토끼를 단단히 하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본심은 뭔지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판단에 대한 것도 지금 뭐 며칠 만에 여반장되지요.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어제 보니까 뭐 원래 내가 철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여건이 되면 또 하겠다고 또 하지요. 도대체가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했다가 뭐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에 관한 것도 전용기 의원님은 우리 다 강 건넜다라고 말씀하지만 아직 끝은 이 꼬리 부분은 아직 안 건넌 같은 약간 애매한 말씀도 또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가 본심이 뭔지 그냥 표를 위해서 그때그때 막 말씀을 바꾸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깔끔하지 못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전용기 의원님. 저는 사실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수식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진짜 존경했으면 윤석열 후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을 했겠죠.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이미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수식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의원들끼리 존경하는 이런 말 아직도 많이 씁니까? 많이 쓰죠. 사실 그 상대 당이죠. 이제 상임위에서는 우리 전주 의원님 부를 때도 존경하는 전주 의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게 약간 일종의 예의 같은 거군요. 그렇죠. 법사위에서는 진짜 존경하는 이런 수식어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데요. 그 우리 야당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모두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부리고 서로 이렇게 수식어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저 강의와 관련해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택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제 생활비의 80%는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30년씩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무서운 거죠. 금융통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부족해진 거죠. 현장성이 부족해서.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이재명 기자. 어제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쥐꼬리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서 한 조간신문은 마치 야당 후보처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라. 그런데 그때 나왔던 출연진들이 뭐 그거는 정부와 비판한 건 아니다 뭐 감론이 많았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라 미스테이크 나의 실수가 아니라 이건 죄악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한 거 아닙니까? 강하게? 명백하게 비판한 건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명백하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할 정도로 뭐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뭐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뭐 부동산 정책이고 이미 또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고리로 해서 수도권 민심을 엮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저걸 뭐 비판하지 않고 갈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궁금한 건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사과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후보로서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집권하면 다르게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다. 죄악이다. 이런 표현은 뭔가 더 세잖아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사과한 걸 넘어서서 당신 죄악이야. 범죄. 약간 이런 게 연상되기도 하고. 자, 이 전략은 뭘까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정책 집행자들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죠. 왜냐하면 그건 엄청나게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으려는지 모르겠지만 투기꾼과 무관하게 일반 서민조차도 집을 구할 수 없는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30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막 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죠. 그런 점에서 뭐 죄악이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 점에서 근데 이재명 후보가 꼭 느껴야 할 게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국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강화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이 폈던 정책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가져와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우리가 옳다는, 이게 맞다라는 확신과 그것이 독선과 오만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실용주의와 유연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결과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얘기하면서 선량한 정부의 선량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부동산 규제를 얼마나 선량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서 정책을 계속 유연하게 펴는 게 그것이 선량함이다라는 것을 꼭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속에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연일 부인 김혜경 씨와의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남편의 선거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트색 잠옷을 입은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화기애애한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물렸어? 왜 안 걸려? 자, 김혜경 씨, 아내 김혜경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까? 정규 의원님? 김혜경 씨의 아내 김혜경 씨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촬영한 영상이에요. 날카로운 돌직구 발언. 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댁에서 이제 주무시기 전인 것 같아요. 잠옷 입고 강아지랑 이제. 네, 이제 일정을 끝내고 침대 위에서 강아지랑 노는 모습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후보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 첫눈에 반했다. 요즘 이렇게 후보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을 과시하는 전략이 있습니까? 사실 전략이기보다는요. 얼마 전에 그 김혜경 여사님께서 쓰러졌을 때, 그리고 그 눈썹을 꿰맸었죠. 그때 충격 받은 것이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여사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것은 난데, 이렇게 배우자가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일정을 모두 취소했었죠. 그 이후에 나도 이제 그 우리 배우자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김혜경 씨의 요즘 헤어스타일에 약간 앞머리를 깐 게 영부인 헤어스타일 아니냐, 뭐 이런 관측 보도도 있던데 전략입니까? 사실 그 이마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신뢰로 볼 수 있다라는 뭐 전체적인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김혜경 여사님께서도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조금 변화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이른바 등판설도 계속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밝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그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셨는지를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답변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배우자이신 김건희 씨는 언제 이제 공개 행사를 하시는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댁에 가서 그 사모님께 좀 여쭤보셨나요?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는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제 늦게 들어가서 못 만났다, 못 물어봤다. 네. 그럼 오늘은 물어봅니까? 오늘도 또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답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예, 근데 어제 그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 하지 않겠냐. 뭐 당장 뭐 언제라고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뭐 당연히 이제 그 대선에서 또 그런 배우자들의 또 활동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또 그렇게 그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라 라고 비판을 했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숨어 있는 건 아니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예, 그 자꾸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으로 그런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전략의 뭐 일환으로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커튼 뒤에 숨지 말아라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뭐 하고도 있습니다만 그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행보를 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표현은 이래요. 왕을 새기고 다녔던 후보와 커튼 뒤의 배우자, 대통령 뒤의 수렴 청정은 최순실 하나로 족하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범죄 연루 의혹 다분한 김건희, 국민과 언론 앞에 나와서 질문에 답해라 라고 강력한 공세를 했거든요. 최순실까지 나왔어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부인이 다 최순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김혜경 여사도 그러면 이게 결국은 비선 실세라는 것이 이제 최순실 씨의 가장 큰 문제고 또한 국가적인 그런 비난이 됐던 건데 그 영부인은 물론 어떠한 그런 직책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공인의 어떤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지금 그 비선 실세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민주당이 자꾸만 이제 이런 부분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이제 함으로써 좀 그 선거 전략에서 좀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그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국면의 전략으로 좀 보이지만 그래도 또한 저희는 뭐 거기에 뭐 일일이 응대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고요. 김건희 씨가 또 적당한 시점에 또한 그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전략으로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안 나오니까요. 사실 이제 대선 90일 남겨뒀는데 진짜로 그 배우자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김건희 씨와 그 배우자와 함께 세계를 돌면서 세계의 정상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는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인이니만큼 빨리 나와서 본인들의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커튼 뒤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나와서 이 의혹들을 털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의혹보다 사실 그 배우자의 의혹,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죠. 장모의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숨어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서 이 의혹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책 대선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순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이 의혹들을 해명하면 될 것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돌직구쇼가 선정한 3가지 뉴스 함께 보시죠. 핫쌈. 자, 3명의 실루엣이 준비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실루엣은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논란이 현재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비니좌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비니를 쓰고 뭔가 본좌 같은 발언들을 한다.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과거 5.18 폄훼 논란 발언에 이어서 가난과 검정고시를 비하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걸 내세우는 사람이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라는 SNS를 지난 5일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치른 걸 자랑. 정상적으로 단계에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다 라며 검정고시를 친 분들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대변인, 노 씨의 망언은 윤석열 후보의 1일 1실언과 닮았다. 영입인사 참사 책임은 후보자의 몫이다. 윤 후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공동 선대위원장입니까? 이분이? 그렇죠.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직책이 상당히 높군요. 그럼요.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저 발언들 자체는 선대위원장을 맡기 전 발언입니다. 하지만 선대위원장이 된 이상에는 저 발언의 의미를 본인이 이제 분명히 뭐 사인일 때야 뭐 어떤 의도로 했던 간에 사람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생긴 거죠. 사실은 이제 앞서 5.18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뭐 5.18은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본인이 이제 반발하고 싶었던 것은 뭐 5.18이 폭동이라기보다는 5.18을 왜곡 비방할 거에 처벌하는 그 특별법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니까 전 뭐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난의 발언은 약간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재명 후보는 비정상적인 후보다. 그런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후보를 이제 왜 지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교육받는 사람이 대통령,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그냥 비정상적인 교육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발언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과연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상식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제 논의로 가는 거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있어서 설명이 본인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의 영입인사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이 영입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후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후보가 그냥 보수 성향이 강하면 오히려 2030 세대를 통해서 참신하고 훨씬 더 진취적이고 훨씬 개혁적인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영입을 했을 텐데 지금 그냥 청년 상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보수적이보다 오히려 수구적인 듯한 느낌의 발언이 강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과연 저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과연 저분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취약점을 보완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과연 적절한 영입인사인가라는 점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치졸하고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을 비하하는 논란인데 민주당에서 강한 비판 나오는데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거 발언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 기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 후보의 취약점을 이렇게 그 영입 인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윤석열 후보와 뭐 노동관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 얘기했었고요. 사실 비정규직 이야기했었고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노재승 씨인가요?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하자면 정규직 폐지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노동관이 일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수구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 발언뿐만 아니고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 그리고 김구 선생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굉장히 우려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공인이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사실 본인의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반박까지 합니다. 근데 SNS는 지우기 바빠요. 그러니까 SNS 본인이 과거에 썼던 발언들을 지우면서 내 철학이었다. 그러나 이것들을 두면은 떡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놔두게 지우고 있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보고 그 인사 참사를 인정하기 싫어서 노재승 위원장을 계속 유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후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라고 하면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논란의 발언을 했었던 노재승 씨. 글과 발언이 논란이죠. 앞서서 민주당의 조동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지가 많은 관심일 겁니다. 선대위 공보실장님, 박정현 실장님, 노재승 씨 선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퇴하라. 일단 과거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우리 이재명 기자 말씀 주신 것처럼 5.18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재승 씨가 갖고 있는 그 뭐 청년으로서의 당당함,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저희 선대에서는 높이 사서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해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판단할지 좀 지켜볼 대목이고 지금 현재는 좀 지켜봐주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후보의 노동관과 후보의 생각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지켜볼 단계라고 선대위에서는 판단하십니까? 정규직 폐지 관련한 뭐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듣고 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노동시장의 유연성 뭐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얘기가 저렇게 표현이 됐을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당시 썼을 당시에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해명을 본인이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저도 우리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날을 내면 지금처럼 너무 획일적인 거 말고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죄송한데 조금 전에 썼던 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공보실장님께서 가난에 대해서 가난을 내세운 사람은 치졸하다. 검정고시를 밟은 사람은 비정상적이다라는 이 글과 관련돼서는 공보실장님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 조동현 전 공동총괄 상임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인데 분명한 건 조동현 씨가 스스로 사퇴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수락했기 때문에 조동현 씨의 사생활 논란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조동현 씨의 혼외자 논란이 일었을 당시의 문제입니다. 일단 두 번째 핫쌈 주인공 살펴보시죠. 자, 역시 조동현 씨입니다. 조동현 씨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편에서 일각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글이었냐면 조동현 씨를 강하게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범적 아이였다더니 알고 보니 졸업 후 부인. 무슨 얘기냐면 조동현 씨의 모교 교사 A씨가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 능동적 학교 생활을 했고 모든 교사들이 아꼈던 흠잡을 데 없었던 아이였다라고 선생님이 제자 조동현 씨를 기억하고 엄호하는 글이었습니다. 너는 조동현에 대해 함부로 말해도 좋을 만한 도덕적 삶을 살았는가? 라며 조동현 씨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을 질타했습니다. 니들이 함부로 조동현에 대해서, 내 제자에 대해서 도덕성을 논하지 말라. 굉장히 어찌 보면 공격적인 글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보다 다시요. 앞것 다시 한번 주세요. 나는 나 자신보다 조동현을 훨씬 더 믿는다. 이 글만 봤을 땐 누가 보더라도 조동현 씨의 진짜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글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확인 결과 해당 글을 쓴 교사 A씨는 정작 조동현 씨가 학교에 다닐 때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입니다. 조동현 씨가 졸업하고 7년 뒤에 부임을 했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아무 인연이 없죠. 자, 해명. 동료 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쓴 거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건 아니다. 자, 그럼 사적인 인연은 언제 이어졌을까? 조동현 씨와는 2008년, 2009년 무렵쯤에 알게 돼서 이후에 계속 연락을 했다. 결국은 사적인 인연이라는 것은 사제지간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해당 SNS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천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조동현 씨를 가리킨 것도 아니고 조동현 씨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도 아니었고 그냥 나중에 알게 된 지인이지만 직업이 교사인 그분이 조동현 씨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니들이 도덕성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훈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스승 호소인이냐, 은사 호소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게 어찌 보면 더욱 나쁜 것이요.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뭐 졸업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 친해져서
그걸 도와주고 싶었던 의도 자체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듣기로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선생님들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다더라라고 얼마든지 실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요. 그럼요. 그런데 본인은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허위 과장된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동현 씨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게 2차적인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나친 선의가 독이 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조동현 씨 지인은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의지로 쓴 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이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본인이 겪지도 않은 일을 썼느냐.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분이 여권 인사들과 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논란은 박정욱 공보실장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바로 조동현 씨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조동현을 가르친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이렇다더라라고 썼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예요. 이분이 올린 글 너는 도덕적이냐 라는 말은 제가 기억하기론 성경에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성도의 발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 누구냐 라고 예수께서 말하자 돌을 놓고 다 사라졌더라 라는 정도의 강한 옹호였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조동현 씨의 억울함에 대해서 대신 어필해 줄 수도 있지만 왜 조동현 씨의 스승인 것처럼 글을 올렸을까요? 글쎄요, 좀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듯이 좀 그것도 좀 확인돼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 보통 저 은사 선생님 생각하면 좀 그 머리도 희끗희끗한 연로하신 진짜 어른 같은 그런 분들이라 저는 저 글에서 너는 그럼 조동현을 비난할 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느냐라는 딱 문구에 그냥 가슴이 헉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그 글로만 보고는 뭐 더 이상 야 이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저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글 삭제할 게 아니라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도 좀 그래요. 뭐 저희 당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동현 씨를 정치권에 이렇게 픽업해서 본인이 경유에 어쨌든 간에 불편한 상황이 오고 그리고 지금 그냥 놔둬서 혼자 이렇게 헤쳐나갈 게 아니라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책임도 제대로 안 지고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막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책임져 줘야지. 민주당이 하는 게 저는 너무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고 저 선생님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이 이 청년과의 커뮤니티에서 조동현 씨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답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도되고 있는데 자 기막힌 사람이다 라고 홍준표 의원이 글을 남겼다라는 글도 보도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핫쌈 소식입니다. 주인공 누굴까요? 지금 바로 실루엣의 정치 공개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특실 입원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175명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확인하기로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오늘의 신규 확진자 수가 7,175명. 역대 최대치입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70대 아버지를 병원에 못 보내고 여인 아들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30대 아들은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을 해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코로나 환자도 아니고 위중증도 아닌데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할 수 있었을까?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입원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병원장이 결정했다
라는 폭로 아닌 폭로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30세 서울대병원 1인 특실에 입원을 했죠. 처음에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입원하기도 병실이 부족하다며 상식적으로 거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입원이 결정됩니다. 특실 2박 3일간 특혜병원 입원 의혹. 입원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현수 서울대병원장과의 통화. 그런데 김현수 서울대병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입원을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수 병원장이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입원을 명확히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병원장의 입원 지시가 차트에서 삭제됐다라는 폭로까지 하고 있어요. 이후 응급의학과 A 교수가 지시한 걸로 차트의 내용이 바뀐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장에 내가 지시한 적 없다는 해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련의 의혹이죠. 응급의학과 A 교수는 당시 응급의료진의 상황을 설명하며 병원장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당장 불러와서 입원시켜라. 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이건 명백히 서울대 병원장이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입원을 지시했는데 기록과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폭로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 서울대 병원장의 해명과 지시 해명이 명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요. 병원에 못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죽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부총리 아들과 서울대 병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시해놓고서도 지시 안 했다라고 국민 앞에 속인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의혹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서울대병원 가시는 모든 국민들께서 꼭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실 남아있냐고. 아니, 내가 사회 지도층은 아니지만 나도 특실 돈 내고 쓰겠다. 남아있으면 줘라. 라고 물어봐야 되는 지경이 아닌가 싶고요. 저 서울대병원장의 행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있어서 우리 아기가 아파서 정말 위중증 코로나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어떤 상실감을 안겨주는 너무나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정말 위중증도 아닌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과연 윗선의 개입 없이도 입원할 수 있었겠느냐. 병원장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병원장보다는 지금 제보해 주신 의료진의 얘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제보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트에서는 삭제가 되더라도 요즘은 그런 과정들 자체가 전산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병원 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루빨리 내부 전산 같은 부분들을 꼭 잘 보존을 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병원장이 지시를 해놓고 내가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시한 걸로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 응급의학과 교수조차 의료진에게 병원장 지시야라고 얘기했었다라는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을 병원장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라면.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서울대 병원장도 당연히 의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수 있을 뿐더러 본인의 지시를 다른 의사의 지시인 것처럼 바꿔치기, 차트를 사실 위작하라고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윤리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기자, 서울대병원이에요. 다른 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 국립대학병원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대병원이잖아요. 서울대병원장이잖아요. 이러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서울대병원이 중요하냐면 서울대병원은 1년에 정부 예산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이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한 1년에 올해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을 좀 받은 걸로 이렇게 보이던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장에게. 그 전화를 물론 그냥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했을 수 있지만 그 전화를 그냥 간단한 민원이었나 보다. 그리고 흘려들을 병원장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국립대병원장이고 예산을 지원받는 병원장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직권남용 소재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그냥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이루어진 전화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병원장이 지시를 하고도 서로를 조작했다 그러면 이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건 뭐 그냥 간단히 뭐 부총리의 일탈에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 안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자식이 입원할 정도면 답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김부겸 총리의 해명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바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000명을 넘었습니다. 트리플데믹 경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7,175명, 역대 최다치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위중증 환자도 840명 최다고 서울에서 2,901명, 3,000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부산, 인천도 모두 다 최다 확진자 나왔고요. 경기 지역은 처음으로 2,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7,000명이 넘어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나왔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교 김정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10,000명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김정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10,000명에 도달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계속 지낸다라고 하면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만 명, 4만 명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섰는데 그러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 10,000명, 2만 명 되면 병원을 못 가고 집에서 발 동동 구르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죠. 지금도 지금 병상 대기자가 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씩 하루 이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특히 이제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못하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신규 확진자가 1,100명이 넘었는데 사실 이 조짐은 화요일 어제부터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말 대비 월요일 확진자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확진자가 4,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보통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성인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4,900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로 비춰봤을 때는 제가 예상할 때는 8,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월요일 기준으로는 한 계산을 해보면 6,700명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화요일 기준보다는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7,000명이 넘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이 조만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때문입니까? 확진자 증가는 위드 코로나 단기적 일상 회복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위중증 환자 발생은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지면서 초기에 접종을 받으신 고령층에서 실제로 보호능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결국 백신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1월 둘째 주 넘어가면서까지 정도는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의 효능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그 이후에 12월 제가 보기에는 15일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1,000명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현재 상황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는 단계적 일상회복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도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예상했을 텐데 좋아요. 확진자 늘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 확진된 국민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 놓고서 위드 코로나 시작하자라고 결정하는 게 책임감 있는 정부 자세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역 당국의 오판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판단을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들이 뭐 문제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그럼 하루 확진자 5,000명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병상 확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7,000명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만을 고려했지 실제로 이 단기적 일상 회복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기 이전부터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체가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의료 마비 대란인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 못하는 상황이 더 공포스럽게 하는 건데 확진자가 8,000명 쪽으로 막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은 그 가운데 입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모든 국민은 병원에 입원 가능하죠.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문제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판단은 오로지 주치의가 할 수 있다. 주치의가 판단을 해서 이 환자는 입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병상이 없으면 특실이든 일반실이든 입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는 주치의는 입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였는데 병원장이 전화를 해서 입원을 시키라라고 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못하다. 이거는 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있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총리께서 실제로 해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예.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청와대 계시잖아요. 예. 김부겸 부총리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김부겸 총리까지 두둔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병실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해명이 이 홍남기 부총리 아들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정부 총리의 인식이라면 국민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사실은 저는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정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총리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말씀 주시고 청와대가 움직여갖고 저거 정리해요. 지금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미 95%에 달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봤지만 70대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냥 놔뒀는데 부총리도 그렇고 총리도 인식이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겠어요. 대통령이 좀 엄하게 총리, 부총리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좀 질타하고 서울대병원장도 질타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상 확보 당장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결단을 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지. 저는 12일 날 호주 가신다는데 호주 가시기 전에 이거 좀 해놓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재인 교수님,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일단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으면 계속 일상 회복을 고집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인만 보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당장 중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중지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러한 사례들이 해외 사례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그러니까 단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으면 빨리 돌아오는 게 맞지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앞을 예상할 수가 없고 다시 돌아오기에도 너무 늦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확진자가 현재 기준으로 7,000명 나왔기 때문에 10,000명은 조만간에 넘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지금도 병상이 뭐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수도권은 90%, 전국적으로 80%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다라고 한 게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현재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진자 증가를 억누르는 게 가장 맞다. 그러려면 방역 조치를 강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어쩔 수 없다. 위드 코로나 중지하고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로 가야 된다. 김정인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코로나19 확진자 7,000명 넘어섰다는 소식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빨리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